여기는 화엄사 바로 아래 계곡인데, 샘골이라고 해요. 샘골. 화엄사 바로 아래 민박마을, 황전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황전마을 옆에 있는 샘골. 여기서 제가 주로 여름에 여기서 수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세의 비정. 속세의 비정. 산동성 문등현의 주생은 어린 시절부터 성생과 더불어 학문의 길을 닦았고 금전 문제를 초월한 친구였지만, 성생은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주생의 도움을 받아왔다. 연령으로 따지면 주생이 위였으므로 성은 주의 아내를 형수라고 불렀고 찾아올 때마다 한 집안 식구처럼 친근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주의 아내가 어린애를 낳고 산 후에 급작스레 죽었다. 주는 왕실하는 후처를 얻어들였으나 성생은 공교로운 일로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주생은 처남이 찾아왔기 때문에 안방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성생이 찾아왔다. 식모가 이 사연을 알리자 주생은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성생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다. 주생은 자리를 사랑방에 마련하고 성생을 붙들어다 겨우 한자리에 앉을 무렵 동리 사람들이 찾아와서 별장의 머슴이 현지사로부터 호되게 욕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보다 앞서 황이라는 이부의 관리집에서 소치는 머슴이 소를 몰고 주생의 밭 농작물을 모두 망쳐놓았기 때문에 주생의 머슴과 말다툼이 벌어졌었다. 이부는 관리의 인면을 취급하는 중앙관청이에요. 소치는 머슴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고해 바치자 주생의 머슴은 드디어 태형을 받게 되었다. 태형은 이제 볼기를 맞는 벌이에요. 볼기. 볼기가 엉덩짝인가? 주생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크게 분개했다. 왕가의 돼지 새끼 같은 놈들, 저놈의 아비는 내 할아버지의 종놈이었는데 지금 벼슬 조각이나 하게 되었다고 사람을 깔보는 것이 아닌가? 주생은 흥분하자 성생은 황급히 만류했다. 잘잘못은 어떻든 권력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니 흑백을 가릴 것도 없자는가. 더욱이 오늘날의 관공리들은 거의가 강도 같은 놈들이고 총칼을 휘두르지 않는 놈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주생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생이 흥분하자 성생이 몇 차례 만류하고 위로하며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림으로 할 수 없이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황가놈은 나를 업신여겼단 말이야. 그놈은 나의 원수다. 현지사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관리지 세력가의 심부름꾼은 아닐 게다. 만약 분쟁이 있으면 쌍방을 모두 조사해 볼 것이지 어째서 학대받는 개처럼 한편만 책망하느냐 말이야. 나도 저놈의 머슴을 고소해서 현지사가 어떻게 처단하는가를 보고야 말 테다. 그의 아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현지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현지사는 소장을 벅벅 찢어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다. 주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현지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현지사는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마침내 주생을 포박해버렸다. 아침 늦지막하여 성생은 주생을 찾아갔다. 그리고 비로소 주생이 성내에 소장을 제출하러 간 것을 알고 황급히 달려가서 만류하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주생은 벌써 감옥에 갇혀 있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때마침 해적대 3사람이 붙잡혀 들어왔다. 지사와 황가는 의논한 끝에 해적 3놈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 주생도 그들과 한패라고 거짓 자백하게 했다. 그리고 그 조작한 서류를 증거로 상고하여 주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참혹한 고문을 가했다. 정생은 주생을 면회하고 슬픔을 못 이겨 최고 집권자에게 직소할 것을 의논하자 주는 말했다. 감옥에 갇힌 몸은 조롱 속의 새와 같은 신세. 어린 동생이 있기는 하나 겨우 깜빵에 차입이나 들여올 정도이니 어쩔 수 있겠나. 정생은 자진해서 그 일을 맡기로 하고 그것은 나의 책임이야. 재난을 구해주지 못하고 어찌 친구라고 하겠나 하며 서울로 직소의 길을 떠났다. 주의 동생이 작별을 겸하여 야비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정생은 이미 출발한 뒤였다. 정생은 서울에 도착은 했으나 상수할 길이 없어 근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머지않아 임금이 사냥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생은 미리 벌목장의 제목더미에 숨어 있다가 임금이 어가가 지나갈 무렵 성큼 나타나서 땅 위에 엎드려 애소했다. 마침내 주생의 일은 임금에게 직접 알려지게 되어 정생은 증인으로 가까운 관청에 보내졌다. 그리고 사건은 형부와 도찰원의 신문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죄는 이미 애매한 죄를 입어 사형 선고까지 받은 몸이었다. 도찰원에서는 임금의 친서를 받고 크게 놀라 다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황가도 깜짝 놀라 차라리 일찌감치 주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몄다. 교도소장에게 뇌물을 주어 주에게 음식물을 주지 못하게 했고 동생이 차입을 가져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엉금해버렸다. 정생은 다시 도찰원에 출두해서 그 불법을 호소하고 즉시 재심을 요구했으나 그때 주는 벌써 너무 굶주려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였다. 도찰원 장관은 크게 노하여 교도소장을 죽이도록 명령했다. 황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수천금의 뇌물을 주고 겨우 목숨만 구했으나 현지사는 법을 악용한 죄값으로 유배의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주는 무죄 방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생과 성생 2사람은 더욱 깊은 우정으로 맺어지게 되었다. 정생은 이번 재판 사건이 있은 일에 속세의 세상 만사의 실증을 느끼고 둘이 같이 은둔 생활을 하자고 주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생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했다. 할 수 없이 서로 작별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도 성생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는 성의 집에 사동을 보내보았다. 그러자 성생의 집에서는 저의 집에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생은 이상하다 의심이 생겨서 남몰래 사람을 시켜 있음직한 곳을 두루 찾아보게 하고 불교나 도교의 절과는 물론 심산유곡을 모조리 뒤져보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 가끔 성생의 아들에게는 돈을 보내어 생계를 유지하게 했다. 이럭저럭 8, 9년이 지난 뒤 정생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발로 나타났다. 머리에는 흰빛 두건을 쓰고 몸에는 학창의를 걸치고 있으므로 아무리 보아도 엄숙한 도사의 모습이었다. 주는 크게 기뻐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자네는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가? 나를 그토록 속태우며 찾아다니게 하다니. 그러자 성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뭐 구름과 벗삼고 학과 더불어 즐긴다고나 할까. 일정한 살림집도 없지만 덕택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었네. 구름과 벗삼고 학과 더불어 즐긴다. 사자성어 한운야학. 주는 술상을 가져오게 하고 지나간 우정을 반갑게 나누며 어떻게든 그가 도사풍의 복장을 벗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성생은 다만 웃기만 할 뿐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는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은 짓이야. 어째서 헌신짝처럼 아내와 아들, 딸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성은 또다시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네. 사람으로부터 버림은 받았을지언정 내가 사람을 버리는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노산의 상천궁에 있다는 대답이었다. 미흡고 침대를 나란히 하여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주는 꿈을 꾸었다. 성생이 알몸으로 옷을 벗고 자기 가슴 위에 엎드렸는데 숨소리가 없으므로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성생을 불러도 역시 대답이 없었다. 몸을 일으켜 자리를 더듬어 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성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가 성생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적이 놀랐다. 어제 저녁은 그리 취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듯 잠자리를 뒤바꾸게 되었던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집안 사람들을 불렀다. 집안 사람들이 등잔불을 밝혀보니 그는 주가 아니라 틀림없는 성의 얼굴이었다. 주는 본래 수염이 많은 사나이였다. 자기도 손수 만져보았지만 턱에는 드문드문한 수염이 몇 오락이 있을 뿐이었다. 거울을 가져다 얼굴을 비춰보고 의심은 더욱 커졌다. 아니, 여기에 성생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나 자신은 어디 갔단 말인가? 그때 퍼뜩 깨닫는 바가 있었다. 성생이 환수를 써서 속세를 떠나게 하려고 자기를 유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얼굴이 다름으로 동생이 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주생도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대로 사동을 불러 말 한 장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생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며칠이 걸려서 겨우 노산에 들어갔다. 닿는 말이 빨라서 사동이 따라오지 못하므로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며 바라보니 도사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그중 한 도사가 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주는 그것을 기회로 성생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그 도사는 웃으면서 그 이름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상천궁에 있을 겁니다. 하고 대답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주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한마장쯤 앞에서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듯하더니 즉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이야기하던 사나이와 가까운 거리가 되어 바라보니 뜻밖의 동창 친구였다. 그 사나이는 주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람 몇 해 만인가? 소문에 의하면 자네는 명산 대차를 찾아가서 돌을 닦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도 역시 서바세계에서 어물거리고 있었는가? 주가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 사나이도 깜짝 놀라며 그랬던가? 나도 사실은 지금 그이와 막 만났지만 자넨 줄로만 알았단 말이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으니 정년코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일세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는 지극히 괴이하게 생각했다. 참 이상한데 어째서 내 얼굴인데도 길을 마주치면서도 나는 그것을 몰랐을까? 그 사이에 사동이 뒤따라왔으므로 급히 성을 뒤쫓아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끝없는 산과 숲이 보일 뿐 오도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돌아갈 집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는 끝까지 성생의 행방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산길은 점점 험준해지고 이제는 말등에 타고 갈 수도 없어서 말을 사동에게 주어 돌려보내고 양장같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다. 양장은 양의 창자, 꼬불꼬불하죠. 그러자 건너편에 나이 어린 동자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길을 묻고 또 까닭을 이야기하였다. 동자는 저는 성선생의 제자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주의 짐을 등에 걸머쥐고 앞장서서 산길을 안내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를 마치고 저녁이면 찬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자기를 사흘이나
거듭한 끝에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천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계절은 이미 10월 중순인데 산길에는 이름 모를 꽃이 만발하여 초겨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동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손님이 왔다고 알리자 성생이 즉시 마중 나왔다. 주생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서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자 술상을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미스의 새들이 사람을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피리 같은 소리로 지저귀며 때로는 사람이 앉은 좌석까지 날아드는 것을 보고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족쇄의 미련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창포로 짠 방석을 밑에 깔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으려니까 밤이 깊어감에 따라 잡념은 사라지고 심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깜빡했다고 생각하자 어쩐지 자기와 성생의 앉은 자리가 바뀐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슬쩍 아래턱을 만져보았더니 이전과 다름없는 텁석뿌리 사나이로 변해 있었다. 아침이 되어 무척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성생은 굳이 말려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사흘이 지나니 자, 좀 자게. 내일은 일찌감치 자네를 보내줄 테니 하고 말하므로 안심하고 눈을 감고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준비는 다 되었네 하는 성생의 말소리에 일어나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성의 뒤를 따라 나섰다. 앞서 오던 때의 길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저편에 고향집이 보였다. 성생은 길 옆에 앉아서 주에게 혼자 돌아가라고 말하며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주는 혼자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까지 도착하여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부득이 담장을 넘어서라도 들어가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몸이 나뭇잎처럼 허공에 뜨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담장을 날아 넘고 있었다. 집안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아내는 아직 자지 않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다. 창구멍으로 방안을 엿보았더니 아내는 행랑 머슴 하나와 같은 잔으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아주 다정하게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는 눈에서 불이 일도록 분노가 치밀었으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대로 대문 빗장을 열고 집을 빠져나와 줄다름째 성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성생은 흔쾌히 승낙하고 따라왔다.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들었다. 주가 돌로 창문을 부수자 방 안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겁에 질려서 창문을 더욱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 성생이 칼끝으로 고리를 비틀자 덜컹하고 열렸다. 주가 먼저 뛰어들었다. 머슴은 창문을 박차고 달아났다.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성생이 날쌔게 칼을 내리쳐서 머슴의 팔을 잘라버렸다. 주가 아내를 붙잡아 주릿대를 틀자 그가 옥에 갇혀있을 때부터 머슴과 밀통하고 있었음을 자백했으므로 주는 성생에게서 칼을 빼앗아 아내의 목을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어 뜰 아래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성생을 따라 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퍼뜩 눈이 떠졌다. 살펴보니 자기 몸이 아직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음을 알고 적이 놀라며 말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꿈이다. 에이, 무서워. 성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꿈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사실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가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성생은 그제서야 검을 뽑아서 보여주었다. 그 검에는 붉은 빗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주는 두렵고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기절할 듯했지만 혹시 성생이 술법을 써서 관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동생은 즉시 그러한 주생의 생각을 꿰뚫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여 바래다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이 주생의 집에 있는 거리 입구에 도착하자 성생은 말했다. 어젯밤 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곳은 바로 이곳일세. 나는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은 질색이니까 역시 여기서 자네를 기다리기로 하겠네. 만약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먼저 돌아간 것으로 알게. 주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어찌나 고요한지 사람 하나 사는 것 같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아우네 집으로 들어갔다. 동생은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두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이 행방불명이 된 뒤 밤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형수를 죽이고 창자까지 끄집어 내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참혹한 전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생각해보니 이제야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러므로 지난 사정을 털어놓고 너무 지나치게 사건을 떠들지 말도록 타일렀다. 동생도 뜻하지 않은 사건에 크게 놀랐다. 주가 어린애는 어찌 했느냐고 묻자 동생은 노파를 불러서 안고 오라고 했다. 주생은 어린애를 보자 동생에게 어린애는 조상의 혈통을 이을 단 하나의 자식이니 내가 잘 돌봐주어라. 나는 세상을 버릴 작정이다 하고 말했다. 말을 마친 주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대로 나가버렸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서 만류했으나 주생은 웃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길을 재촉하여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성생과 같이 가다가 멀리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세상 모든 일은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임을 알아야 하네. 동생이 무엇인가 말하려 하자 성생이 넓은 옷소매를 버뜩 펼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동생은 얼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침내 통곡하기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주의 아우는 정직하기만 할 뿐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며 집안을 다스리고 처세를 약삭빠르게 하는 데는 지극히 수완이 모자랐다. 그래서 몇 해가 지나자 집안 살림은 더욱 가난해졌고 형 주생의 아들은 점점 성장했으나 선생을 초빙할 수가 없어서 독학으로 학문을 배우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서재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편지는 엄중히 봉해졌고 겉봉에는 동생에게라고만 쓰여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형님의 필적이 분명했다. 봉투를 뜯어보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손톱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손톱의 길이는 2치쯤이나 될까? 이상하게 생각하며 손톱을 벼루 위에 놓아둔 채 서재를 나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어디서 온 편지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서재에 들어와 보니 벼루가 번쩍번쩍 빛나며 황금으로 변해 있지 않는가? 크게 놀라 굴이나 쇠붙이에 시험해 보았더니 역시 모두가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고 성생의 아들에게도 천금을 나누어 주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는 성, 주 두 집안이 모두 연금술을 잘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이 샘골 계곡, 자, 뒤편까지 한번 딱 보시고, 자, 마칩니다.